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기출문제 분석 강의 첫 강의입니다. 우선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보면 제1장 사회복지 일반론이 나와 있습니다. 제1장은 총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테마 1번과 2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테마 1번의 사회복지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개념은 우선 제가 여기 이제 포인트로 또 나눠놨어요. 이 테마를 좀 더 세분화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론 공부를 할 때 순서와 이렇게 체감이 느껴지게끔 이게 이론 정리 순서대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테마 1번에 사회복지의 개념이죠. 그죠? 근데 이 사회복지의 개념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어휘적 관점, 이게 보직 시험에서 2021년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그죠? 어휘적 관점. 첫 번째 어휘적 관점입니다. 어휘에 따른. 그래서 이제 어휘적 관점은 소셜 웰페어입니다. 소셜 웰페어, 즉 사회 복지인데 이때 이 사회 소셜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 출제가 된 거예요. 소셜 웰페어에서 소셜. 자, 사회복지에서 사회적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간의 사회 내적 관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자, 2번 영리적인 요소보다 우리 사회복지는 비영리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하는 의미이다. 자, 거기 지금 3번에 공동체적 삶의 요소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4번 보니까 이타적 속성. 이건 맞았어요. 그죠? 이타적 속성의 공동체적 삶의 요소죠. 결국은. 자, 근데 거기 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 당연히 4번이 틀렸죠. 어렵지는 않은 문장이었죠. 이게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왜냐면 3번에 공동체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4번에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서로 대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포인트 2번으로 가면 대상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대상. 사회복지를 이 대상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이때에는 협의냐, 협의적 사회복지와 그 다음에 광의적 사회복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자, 협의가 바로 이거를 또 한정적 사회복지라고도 합니다. 한정적 사회복지, 광의 사회복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대상. 대상을 가지고만 나눈 거예요. 대상으로만. 자, 이 대상, 협의는 말 그대로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협의로. 근데 여기는 광의는 모든 사람, 모든 사회 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제가 거기에 핵심을 적어놨죠. 핵심 1번부터 600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체 문제를 다 볼 수 없겠다 싶으면 이제 핵심 기출을 먼저 600번까지 먼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예요, 같이. 저하고. 자, 엄선해 놨으니까 그게 이제 특히 또 뭐 좋은 문제들이고요. 자, 2번 보면 사회복지 개념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특수계층. 그죠? 거기서 나오는 특수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특수계층. 협의 맞죠? 특수한 계층, 그 사람들만 특수한 계층. 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정책, 급여, 프로그램의 서비스로 이해하는 것은 협의의 개념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를 제도적 개념과 자녀적 개념. 요게 나왔어요. 제도, 자녀. 이건 뭡니까? 뭘 가지고 나눈 거예요? 기능을 가지고 나눈 거, 기능. 기능을 가지고 나눈 거. 이거 누가 나눴죠? 사람 이름도 알아야죠? 윌렌스키와 르보가 나눈 겁니다. 기능에 따라서. 기능에 따른 구분은 이 자녀적 복지와 그리고 제도적 복지로 나뉩니다.
자, 이건 기능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말 그대로 자녀적 기능을 하고 이거는 제도로서, 사회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번은 맞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 그죠? 자, 3번. 사회복지를 사회 문제의 치료와 예방. 거기서 중요한 거. 거기 치료 예방 동그라미 하세요. 밑줄 그어놓고 사회복지를 사회 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 자원의 개발, 인간 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된 일체의 시책과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를 강화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이게 넓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광의의 개념입니다. 자, 광의의 개념인데 이건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거기 광의는, 자, 이 광의의 사회복지는 얘는 제도적 룰렌스킬 르보의 제도적 개념과 유사합니다. 제도적 복지와 얘가 유사해요. 자, 반면 여기 협의 한정적 사회복지는 얘는 룰렌스킬 르보의 자녀적 복지와 유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유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유사라고 하는 표현. 예. 여기 이제 제도적 복지, 얘는요 사전 예방적인 거예요. 사전 예방적. 자, 자녀적 복지, 얘는 사후 치료적 개념이에요. 사후 치료적.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개입해가지고 치료해주는 사후 치료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광의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치료와 예방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들어가면 안 되네요. 왜? 제도적 복지의 사전 예방적 개념과 유사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사. 자, 여기서는요 오로지 대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상을 가지고만. 알죠?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회복지의 그 대상을 좁게 가져가느냐 넓게 가져가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나머지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협의와 광의. 자, 여기 협의와 광의입니다. 여기 협의와 이 광의는, 얘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양쪽에 치료와 예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양쪽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또 얘들은 민간 플러스 공공 둘 다 들어가요. 민간의 노력, 그 다음에 공공 노력. 그래서 이제 민간은 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공은 공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사회복지학개론에서 사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민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의 노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알았죠? 둘 다. 협의든 광의든 둘 다. 알았죠? 따라서 그 문장은 맞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번.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회 통합 효과는 어디가 더 높냐면 광의적 개념이 더 높은 거예요.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알았죠? 모두를 대상으로 삼으니까. 자, 근데 이제 경제적 효율성, 거기 이제 경제적 효율성 밑줄 그어보세요. 경제적 효율성은 이걸 바로 이제 비용 효과성과 같은 개념이 되게 됩니다. 비용 효과성. 자, 비용 효과성.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게 된다 이거예요. 협의, 특수계층, 그 사람들에게만 주게 되니까 비용은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은 협의의 사회복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 맞기 위해서는, 지금 4번이 틀렸잖아요. 자, 그 문장이 맞기 위해서는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이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는 것보다 사회통합 효과가 높지만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낮다,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광의적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하는 것보다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해서 사회복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회통합 효과가 낮지만 경제적 효율성 효과는 높다, 이렇게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에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 구성원, 그죠? 모든 사회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사회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자, 2번.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룰렌스킬 르보의 개념 중 제도적 개념과 유사하다. 그죠? 유사하다. 그죠?
그러니까 대상 측면에서 유사하다. 대상 측면에서. 자, 그다음에 3번.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즉 협의를 말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적, 치료적,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했으니까 맞잖아 이미. 그죠? 근데 보니까 뒤에 예방이 들어갔어요. 거기 치료 예방, 밑줄 거기 치료 예방. 한정적 개념, 협의의 개념은 렌스킬러브의 잔여적 개념과 유사한데 그러면 잔여적 개념은 사후 치료적 개념인데 왜 여기에 예방이 들어가요? 자꾸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알았죠? 잔여적 개념은 사후 치료, 제도적 개념은 사전 예방이 맞아요. 여기서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알았죠? 근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양쪽에 다 쓰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한, 자, 거기서 가족이나 시장기구를 통해 복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 여기 가로를 딱 쳐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족이나 시장기구에서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거기서 충족하는데 그걸 충족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틀린 이유는 거기서 사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왜? 사적 노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적 노력도 포함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협의든 광의든 사적 플러스 공적 노력 모두 다 포함한다. 그죠? 이렇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잡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쪽으로 와서 이제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기능입니다. 자, 기능에 따른 구분. 기능. 자,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요거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1순위입니다. 스마일 표시. 스마일 표시. 뭐 이건 나올 거니까 공부를 해놓고 나오면 웃으면서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스마일 표시를 해놨고요. 제가 이제 자, 어떻든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출문제 보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자, 4번 보면 자녀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라고 할 때 자녀적 복지는 이제 산업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화 전이죠. 산업사회 전입니다. 여기가 이제 산업화 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제도적 복지가 되게 됩니다. 시대 구분을 가지고 할 때. 자, 자녀적 복지는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얘는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다. 그죠? 얘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로 합니다. 완전성. 자, 근데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뭐다? 불완전하다.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이죠. 불완전성입니다. 자,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요. 자녀적 복지.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합니까? 시장 실패하지 않아요. 누가 실패해요?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가 실패하는 겁니다. 자, 반면 제도적 복지.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해요. 자,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해요. 시장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대별되는 것들을 좀 봐야 하는데, 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또 한번 보죠. 자, 자녀적 사회복지 관점으로 옳은 것은, 자, 2021년 사회복지직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 필수적 기능, 제도로서의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제도적 복지죠. 그게. 자, 그다음에 2번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 문장 밑줄, 가족과 시장의 불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다. 그죠? 즉 가족과 시장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은 사회체제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사회체제, 사회체제 또는 사회구조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탓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사회구조 탓이에요. 사회구조가 책임져. 따라서 거기에는 개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집합적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 집합은 바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주의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요. 자, 가족과 시장은 완전한데요. 거기에 실직을 하거나 그러면 시장에서 실직하면 누구 탓이에요? 아니, 시장은 완전한데 거기서 일을 못하고 있네,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자, 이 말은요, 결국 과실을 진 그 개인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과실 자기 책임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주의. 자, 반면에 여기서는 집합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개인주의는 이제 우리 시험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건 가족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가족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국가 집합적 책임이면서 집합주의죠. 이게 집합주의. 자, 그리고 과실자기 책임주의. 여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무과실 책임주의.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것은 사회 책임이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 불안전하니까. 사회 문제의 발생은 당연하다. 그건 제도적 복지입니다. 자, 3번. 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 존재다. 이게 병리적 관점은 이미 시험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이따 문제 풀어보면 이게 나와요. 자, 병리적 관점이다.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병리적으로 봐요. 그냥. 병리적. 거기에 이제 병리적 존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여기 제도적 자녀적 복지가 병리적 관점이에요. 이게. 병리적 관점. 즉 사회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거든요. 완전한데 일 못하고 있네, 저 사람이. 그러면 저는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이 병, 말 그대로 질병이 있는 거죠. 병리적 관점이에요. 완전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 낙인이 수반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곤, 실업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 제도적 개념, 그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5번 렌스킬 르보의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도적 개념에서는 가족, 시장과 같은 다른 사회 제도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사회복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 가족과 시장이 정상적인 공급 구조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전제하고 있는데 그런 가족과 시장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또는 이제 그런 다른 사회 제도들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그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녀적 개념이죠. 그죠? 자녀적 개념. 자, 거기서 말하는 다른 사회 제도는 길버트와 스펙트가 사회의 주요 제도를 5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죠? 이 4가지의 이 다른 사회 제도들이 원활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사회복지가 자녀적으로 그걸 보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건 보완적 개념, 자녀적 개념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대체적. 그죠? 일시적.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인 거죠. 그것도. 자녀적 개념에서 사회복지가 보충적,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자, 3번.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가 그 사회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제1선의 기능을 한다. 그죠? 제1선의 기능. 여기는 여기가 제1선 기능, 제1선의 기능이에요. 반면에 자녀적 복지는 안전망 기능이에요. 안전망 기능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1선의 기능. 다른 사회제도하고 똑같이 뒤에서 다른 사회제도들의 종속적으로 딸린 부속적인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회제도하고 똑같이 딱 나가가지고 같이 가는 같이. 알았죠? 네. 제1선의 기능. 따라서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제도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선별적 사회복지와 아니죠. 자녀적 개념이 선별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선별주의입니다. 선별주의. 그 다음에 얘가 보편주의죠. 보편주의로 연결됩니다. 즉 선별주의, 보편주의는요. 급여 자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념에 따른 구분으로 또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우리 급여 자격, 사회적 할당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선별주의는 고르겠다는 거예요. 고르겠다. 골라서 대상으로 삼겠다. 즉 가족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자, 보편주의는 모두를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제도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하잖아요. 누구라도 실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별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보지 않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건 정상적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저기 그 방송에서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일들 많이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정말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안전하지 않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 발생되지 않았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응? 자, 6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사회복지는 가족시장과 동등한 유상을 갖는다. 동등한 유상 뭐예요? 바로 제도적 개념이죠. 자, 2번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긍극적인 지향이자 그죠? 사회복지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4번에 1번에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한다가 제도적 복지였죠. 자녀적 복지는 필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긍극적인 지향인 겁니다. 되셨죠? 예. 자, 그다음에 3번 사회복지의 불완전한 분배는 불가피하므로 사회복지는 사회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제도적 개념이죠. 사회복지는 포괄적 사회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다 제도적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거기 포괄적인 사회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사회제도로서 제도적 복지인 거예요. 제도로서 존재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낙인이나 응급처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죠. 제도적 개념은 낙인을 수반하지 않죠. 자,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우회를 기본적 가치로 한다.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것 때문에 책으로는 안 되고 강의를 꼭 들으셔야지 요거를 아주 흡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흡수할 수 있어요. 기출론점을. 자, 여기가 극우. 자, 중도우. 자, 중도좌. 극좌입니다. 룰렌스키 르보 자녀적 제도적 복지는 어떻게 구분이 된 거냐면 자,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여기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걸 이분법이라고 합니다. 이분 모형. 복지 모형에서 이분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분 모형에서 여기가 자녀적 복지고요. 여기가 제도적 복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적 복지는 구구예요. 구구. 자,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중도우와 중도좌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우파입니다. 여기가 좌파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가치에서요. 여기서 사회가치. 이 사회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파와 좌파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 지금 우파는 극우와 중도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도자와 극좌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가치를 신봉하느냐의 차이에 이제 자, 극우와 중도의 가치의 차이는 이걸 누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냐? 얘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해요. 자, 여기를 극좌가 더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자, 그러면 여기 우파와 좌파의 가치에서 보면 좌파는요. 여기는 경쟁을 강조해요. 경쟁. 그리고 자주를 강조해요. 자, 반면에 여기 좌파에서는 우리 경쟁하고 살지 말자. 우리 지금 우리 너무 경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 그죠?
저는 정말 우리 자녀만큼은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경쟁하지 말자. 어떻게 하자? 우애롭게 살자 우리. 자주 혼자 산다? 혼자가 아니라 자주가 아니라 여기는 이타주의, 이타심. 서로 돕고 살자. 이타심이 이타주의. 그랬죠? 이렇게. 자, 반면 자, 다시 한번. 여기는 효율을 강조합니다. 효율. 반면에 여기는 평등을 강조하고요. 여기 자유를 강조하죠. 자유. 여기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요. 여기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양쪽에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가 개인주의입니다. 여기는 집합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거기서 자유와 우애가 나왔잖아요. 우애는 우파에서 쓰이지 않아요. 그건 좌파에서 써요. 좌파에서 쓰이니까 극우에서 자녀적 복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제도적 복지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예. 따라서 2번 제도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에 절대적 빈곤의 개념에 따라 빈곤 수준을 낮게 책정한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자녀적 복지예요. 그래야지 대상자가 더 좁아지죠. 더. 반면에 상대적 빈곤까지의 개념으로 해서 대상을 넓게 더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제도적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보편주의를 선호하며 국가 책임을 전적으로 확대한다. 제도적 개념 맞죠? 자,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거기 이 문제가 나온 그 표예요. 출제위원은 여기서 문제를 낸 겁니다. 그 표에서. 알았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나올 수 있겠죠. 예. 저는요, 우리 그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우리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자체가 어느 책에서 나왔을까 이렇게 쭉 살펴봐요. 그러면 그 문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나 문장이 그 책에서 쓰이는 단어나 문장이 나와요. 다른 책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출제위원이 그 책에서 문제를 낸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8번.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보충성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이 보충성의 원리, 이걸 후순위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충성은 우리 공공부조 제도에서 바로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죠. 그죠?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까지 다 집어넣어 놓고 선을 하나 그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빈곤선이 됩니다. 또는 최저생계 보장선이 되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부조를,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죠? 바로 이 사회보험, 얘가 바로 제도적 복지의 대표적인 제도이고요. 공공부조가 바로 자녀적 복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이제 보충성의 원리, 후순위성의 원리, 먼저 네 재산과 네 노력과 네 소득과 네 가족들, 네 먼저 버텨봐라. 못 버티고 빈곤선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도와줄게. 아셨죠? 보충성의 원리. 바로 이제 그거는 이제 자녀적 복지에 해당되고요. 주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맞죠? 사회통합 기능합니다. 제도적 복지 나누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녀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상부상조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다른 사회제도와 기능과 구별되고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뭐예요? 제도적 복지죠. 자, 그래서 상부상조 주요 기능으로 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 여기 보면 제도적 복지, 제도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제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산업화 이후에 사회복지가 제도로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도로서 사회복지가 어떤 기능을 하냐,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상부상조 기능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를. 아셨죠? 네. 바로 의존과 상호 의존.
인간은 의존과 피의존의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산업화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내가 지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사회적 위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의존성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사회제도로서 그런 서로 도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도를 하나 만들어내야겠구나. 그게 바로 사회복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상부상조 기능이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도적 복지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뭐가?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제도 기능. 사회제도 기능이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사회제도, 주요 사회제도 중에 사회복지제도가 하는 1차적 기능은 상부상조 기능이 됩니다. 제도로서의 기능.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1번은 제도적 복지죠. 자, 2번.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국민에 대한 시혜? 시혜는 이제 자녀적 복지입니다. 권리로서 받는 겁니다. 제도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은 불완전해요. 누구라도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권리로서 받는 권리로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도적, 자, 거기 이제 3번은 낙인을 수반하지 않는 거, 제도적 복지죠. 자, 4번. 안전망 기능, 제일성 기능.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안전망, 이거는 제일선의 기능. 자. 그 다음 이제 10번. 룰렌스킬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통적으로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 기능이 강했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제도적 개념으로 강조, 그죠? 제도적 개념으로 온 거죠. 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그죠? 보완하기 위해. 자, 그다음에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사회복지 개념으로 복지 대상자, 사회적 약자나 유보 대상자로 제한합니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한정적 사회복지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4번 사회복지제도의 자녀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 책임. 아까 개인으로 본 것은 자녀적 복지였죠. 그죠? 자, 11번. 자녀적 개념에 대한 사회복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죠?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본래 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전제해요, 여기서는. 정상적인. 근데 완전하니까. 근데 그걸 수행하지 못할 때 파생되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자,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죠? 일시, 임시, 보충. 자, 근데 정계층. 뭐예요? 제도적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룰렌스킬 르보의 제도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보면 사회복지 이외에는 다른 사회제도로는 상부상조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부상조 기능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인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2번에 스티그마가 찍힌다. 그 다음에 시혜다. 그 다음에 5번에 비상대책 기능이다. 회복했을 때 중단한다. 이거 다 자녀적 개념입니다. 그 4번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4번 사회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보면 낮은 급여와 자산조사 및 경쟁을 강조한다. 그죠? 네, 개인적 문제로 봐요. 개인의 탓으로 보죠. 그 다음에 경쟁을 강조한다. 아까 여기 경쟁을 강조한다. 경쟁. 그죠? 여기는 평등이지만 얘들은 심지어는 불평등을 옹호합니다.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라고 봐요. 우파에서는.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좀만 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럴 때는 기본 이론 강의를 들어야 돼. 기본 이론 강의.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긴 하겠지만 기본 이론 강의만큼 자세히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면 9.7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예. 당연히. 자, 13번 보겠습니다. 룰렌스킬 르보는 사회복지제도와 다른 사회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었죠. 맞아. 사회복지의 두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자녀적 개념은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완. 맞죠? 자, 2번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의 상부상조로서 다른 사회제도에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되고 독립적. 맞죠? 4번 굉장히 좋은 문장이 나왔어요.
자, 자녀적 개념은 보편주의와 자유주의 이념에, 제도적 개념은 애외주의와 보수주의 이념에. 이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 자녀적 개념이 얘가 아까 선별주의라고 했죠. 이 선별주의를 다시 말하면 애외주의라고 합니다. 선별주의가 애외주의예요. 알았죠? 왜 그러냐면 자녀적 복지는 가족과 시장을 완전하게 보잖아요. 사회복지 대상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뭔가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주 애외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애외주의. 애외주의 하니 뭔가 이게 대단한 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게 아니라 애외주의는 뭔가 애외적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이 선별주의를 애외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죠. 왜냐면 여기 극우 아까 자녀적 복지가 위치하는 게 여기예요. 보수주의. 알았죠? 여기. 네. 그다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자유주의 있죠. 이 자유주의는 여기 중도를 얘기해요. 여기가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는 또 자유방임주의와 동급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자녀적 제도적 복지 얘기할 때는 여기가 보수주의고 여기가 자유주의예요. 알았죠? 여기가 보수주의, 여기가 자유주의예요. 이때 말하는 자유주의는 중도 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삼인주의. 그러니까 여기 중도 우와 중도 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제도적 개념. 그러니까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뀐 거죠. 자녀적 개념이 애외주의, 보수주의. 그 다음에 제도적 개념이 보편주의, 자유주의. 자, 4번. 자녀적 개념은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의 개인의 책임을, 그리고 제도적 개념은 사회 구조적 책임 맞죠? 자, 14번입니다. 제도적 사회복지와 자녀적 사회복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부터 제가 꼭 필요한 문장들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온 문장들이 겹치는 문장들이기 때문에 금방 볼 수 있고요. 거기 3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제도적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별적 사후치료적 서비스를 강조한다. 선별적 사후치료는 자녀적 개념, 그죠? 제도적 개념은 보편주의적, 그 다음에 사전 예방적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죠? 넘길게요. 자, 15번. 룰렌스킬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중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욕구와 사회 문제 해결에 1차적 책임은 가족과 시장 경제에 있다. 1차적 책임, 가족에게 있다. 이게 가족주의거든요. 개인에게 있다. 개인주의예요. 바로 이건 이제 시장, 가족. 왜? 가족과 시장은 안전하니까. 그래서 그건 자녀적 개념입니다. 특수 집단이나 계층에 한정한다. 자녀적 개념이죠? 자, 3번에 보편주의. 맞네요. 제도적 개념. 그죠? 4번에 임시적 보충적 자녀적 개념. 자, 16번.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의 역할은 가족과 제도적 관점입니다. 시장 체계의 보완이다. 개인 책임이자 요보 대상만이다. 그건 다 자녀적 개념이죠. 자, 4번에 사회 구조 책임. 자, 17번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문제 좋은 문제죠. 룰렌스킬 르보의 자녀적 제도적 개념. 1번.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모두 다 시장 실패. 틀렸죠. 여기는 가족과 시장이 완전한데 왜 시장이 실패합니까? 정부가 실패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 실패는 곧 정부의 비효율성이라는 뜻이고요. 시장 실패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시장 실패, 여기가 정부 실패입니다. 예,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그 문장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사회복지는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본다. 그 제도적 개념이죠? 3번도 제도적 개념, 4번이 자녀적 개념, 그 다음에 5번 사회통합. 자, 거기서 이제 5번이 맞고요. 자, 17번에서는 1번 문장 참 좋은 논점이고요. 자, 18번. 제도적 모형에 대한 설명인 것은, 자, 사후치료적인 개념은 자녀적 개념인 겁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입하는 거. 알았죠? 네, 이런 것들. 거기 보면 이제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나 아동보호 서비스나 입양은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사후에 개입하는 것들이에요. 다. 알았죠? 근데 이제 아동수당은 사회수당제도이죠. 사회수당, 가족수당. 우리나라 2018년에 아동수당법 제정이 됐죠. 드디어. 자, 이거는 보편주의 제도 중에서도 가장 보편주의적 제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제도적 모형이죠. 자, 19번.
율렌스키와 루브가 제시한 잔여적 모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낙인을 수반하지 않는다. 틀렸죠. 낙인을 수반하죠. 자, 근데 거기에 3번 빈곤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한다. 맞죠? 그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받을 자격 여부에 따라 낮은 급여를 제공한다. 그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공부조 생각하면 돼요. 공공부조는 이제 여기 자산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산조사, 소득 자산조사로 선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낮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예, 딱 여기까지만 지급을 하죠. 소득 인정액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 빈곤선까지만 보충해 줍니다. 이 사이만. 예. 자, 그리고 20번 자녀적 복지 모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좋은 문장.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그거 뭐예요? 운영효율성이 낮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그 운영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운영효율성이 그때는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다가 아니라. 자, 자녀적 복지는 자산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도적 복지인데요. 특히 이제 4번 3인주의 국가에서 지향하는 집합주의적 성격. 3인주의 아까 어디? 중도좌. 3인주의는 중도좌예요. 중도좌.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좌파는 집합주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 복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면 제가 거의 1번 참 중요한 문장이죠. 시장이나 가족제도의 불안전성. 가족이나 시장의 불안전성 누구? 제도적 개념. 그죠? 예. 그 다음 또 하나. 거기서 4번. 사회 문제를 병리적 관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병리적 존재. 병리적 관점. 자녀적 복지. 그죠? 이게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병리적 관점. 자, 22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거기서 자녀적 복지는 시장 개입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복지는 국가 개입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시장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적 복지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는 사회. 그 다음에 자녀적 복지에는 사회보험. 틀렸네요. 제도적 복지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이게 바뀌었죠. 자, 4번. 자녀적 복지는 경쟁. 제도적 복지는 연대를 강조한다. 그죠? 사회 통합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연대. 소셜 본드. 사회적 연대를 영어로 말하면 소셜 본드예요. 알죠? 소셜 본드. 자, 사회적 결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연대.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은 일종의 좌파입니다. 제도적 복지. 자, 그다음에 23번. 옳은 것은 제도적 개념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활용한다. 맞습니다. 옳은 거. 자, 자녀적 개념은 국가 책임 틀렸죠. 바뀌었습니다. 제도적 개념은 엄격한,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 요구는 엄격한 자격 심사, 자녀적 복지죠. 사회적 결속, 제도적 복지입니다. 자, 24번. 자녀적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 틀렸죠. 자, 거기서 중요한 문장. 5번. 신자유주의적 복지 이념.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극우예요. 극우. 누구? 자녀적 복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5번. 그러니까 이제 지금 1번이 틀렸고요. 자, 24번에서는 자, 25번. 룰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후기 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산업화 전이 이제 자녀적 복지고 산업화 이후에 제도적 복지죠. 자, 1번, 2번, 3번 제도적 복지. 4번이 개인적 관점. 맞죠? 자, 26번. 사회복지의 제도적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를 국가의 1차적 기능으로 본다. 제도적 개념 맞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사회복지 대상. 후기 산업사회 맞죠? 가족과 시장을 인간 욕구 해결 중심 제도는 자녀적 복지죠.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한다. 그죠? 제도적 복지는 낙인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27번. 보완적 모형, 즉 보충적. 자, 자녀적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욕구 불충족의 비정상성을 전제한다. 자, 그죠? 욕구가 불충족한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사회복지 대상자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자, 개인의 책임, 엄격한 수급 자격, 산업화가 진전되면 제도적 복지. 그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경쟁. 자, 28번.
가족이나 시장 경제 기능이 수행되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기능하는 거 자녀적 복지.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4번. 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거 자녀적 제도적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문제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것을 묶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묶어버린 사람. 이걸 바로 통합적 관점,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통합적 관점. 즉 개발적 관점입니다. 개발적 관점. 자, 근데 미즐리와 리버모어의 이제 개발적 관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우리 랜스킬러보는 여기 극우, 중도좌, 여기 중도와 중도좌가 이제 제도적 복지였는데요. 미즐리와 리버모어는 자녀적 모형과 여기다 할까요? 그냥 자녀적 모형과 그 다음에 제도적 모형을 양극단으로 놓아요. 그러면 얘들이 그냥 이렇게 딱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분법에서. 그러면 이 연속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적에서 제도적까지 쭉 이렇게 줄로 그어져 있다면 이 가운데에 있는 거.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개발적 관점이에요. 여기가 개발적 관점. 그러니까 이제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를 묶어버렸다는 뜻은 이 가운데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개발적 관점이. 알았죠? 그래서 지금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바로 중도 우예요. 여기가 자녀적 복지라고 한다면 극우가 자, 중도 좌가 제도적 복지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중도우가 바로 개발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데올로기를 공부하게 되면은요, 이념을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 우파는 자본주의를 지향합니다. 자,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파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향하면서 경제 성장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극우가 특히 더 그렇죠. 여기가 경제 성장이에요. 자, 반면에 여기 자녀적 복지가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얘는 복지예요. 사회 복지. 그러면 얘는 개발적 관점은 지금 양다리를 끼고 있어. 끼고 있는데 얘는 우파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우파. 자녀적 복지 쪽, 우파니까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파 쪽으로. 알았죠? 이쪽이 중요해져.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중요해져 버려요. 사회 복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됩니다. 개발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거기 이제 29번에 1번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다. 그죠? 누가? 사회복지가. 누구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따라서 1번이 맞고요. 자, 2번. 사회복지는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지음으로써 경제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극우예요. 그래서 자녀적 복지죠. 그거는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같은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규제하지 말라. 그거 뭐예요? 자녀적 복지예요. 극우예요. 2번과 3번은 자녀적 복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근로조건부 복지. 워크페어. 자, 웰페어 투 워크. 워크페어. 근로연계복지, 근로조건부복지, 근로강요복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일해야지 주는 복지. 즉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따라서 이 근로조건부 복지가 바로 개발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신자유주의 관념을 배쳐간다가 아니라 거기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이 근로연계복지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자녀적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장과 가족의 개입 확대 및 국가의 보충적 개입, 그죠? 자,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본다. 개발적 관점. 그러니까요, 이게 개발적 관점이 2012년 사회복지직 이때
이때 사회복지학 개론 막 이게 그 과락이 나왔던 때예요. 이때 많이 어려웠었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뭐 사회복지학 개론을 먼저 풀고 시간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회복지학 개론에서 시간을 많이 까먹어 버려 가지고 결국 낭패를 보게 된. 그래서 이 당시에 막 제가 2012년 8월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8월에 책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수험 강의 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맞았던 시험인데 맞이했던. 그래서 이때 뭐 이 노량진 강의자들에 대해서 막 카페에서 뭐 그 강의자들 수준이 그간에 아주 단순 암기에다가 뭐 등등등 막 엄청나게 좋지 않은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때입니다. 이게. 근데요, 이때 이걸 삐껴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삐껴 나왔습니까? 보세요. 거기 30번에 2006년에 서울시에서 나온 건데. 그죠? 과거 기출 문제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기출 문제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 문제만 보면 이런 논점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30번에 그래서 이번에 미즐리머머의 개발적 관점이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념입니다. 이념. 이미 이제 자녀적 복지도 제도적 복지에서 아까 이제 뭐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긴 했지만 라이언이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라이언이 물론 이제 사람 이름 라이언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라이언이 구분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여기가 자녀적인 이제 선별주의죠. 선별주의 이 선별주의 즉 애외주의입니다. 애외주의와 그 다음에 애외주의 대 그 다음에 제도적 복지가 보편주의죠. 보편주의. 이게 이제 이념적 구분이고 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정책론에서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의 급여 자격에서 이걸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 선별적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애외주의 맞죠? 니은 사회적 약자나 요보 대상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서비스에 낙인이 없다, 권리, 그 다음에 시장과 사회체제의 불공평성, 불안전성 전제한다. 이거 다 보편주의, 즉 제도적 복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선별주의 프로그램, 선별적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갈등이 야기게 된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기다 그려놨지만 이거 보세요. 선별주의, 보편주의 제도가 나오면 여기 이제 여기가 공공부조, 여기가 아까 사회보험이라고 했죠. 이 공공부조가 바로 선별주의거든요. 선별주의 제도의 아주 대표적인 제도인 것이고 여기 이제 보편주의인데 자, 이 선별주의에서는요.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이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 거둔 걸 가지고 여기다 일방적으로 부어요. 메꿔주는 거예요. 메꿔주는 거. 즉 이걸 일방적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전시킵니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기여예요. 비기여. 맞죠? 여기 비기여. 하지만 소득과 자산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번에 이게 나왔죠? 이거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다음 이제 사회보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 내야죠. 사회보험 하려면 그죠? 대상자 되면 자 그래서 여기는 기여합니다. 기여해야지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소득과 자산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 바로 사회보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기여하지 않고 그냥 국가가 줘요. 나한테. 빈곤선 밑에 있으니까. 알았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기여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한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자,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납세자가 돼요. 납세자. 이 사람들. 여기가 납세자죠, 지금? 납세자들이에요. 납세자. 납세자들한테 세금 걷어서 수급자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수급자한테. 따라서 여기서 납세자와 수급자, 즉 이 사람 비수급자들이죠. 비수급자. 예. 여기서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밑에 있는 사람 저 사람들 뭐야?
일도 안 하고 국가에서 저 사람들 왜 도와줘야 돼? 내 세금을 가지고 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납세자와 즉 거기에 수급자와 비수급자, 비수급자는 납세자를 얘기하죠. 갈등이 야기됩니다. 자,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 거기 화살표하고 뭐라고 잡냐면 수급률이라고 적으세요. 수급률. 자, 공공부조는 낮은 수급률이에요. 알았죠? 자, 여기 얘는 낮은 수급률. 낮은 수급률. 자, 사회보험은 얘는 높은 수급률이에요. 높은 수급률. 자, 이 수급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제 급여를 받는 비율을 얘기해요. 알았죠? 근데 사회보험은 자격이 되는 사람들 다 받아요. 혜택을. 알았죠? 또 수급률이 높아요. 자, 근데 공공부조는 자격이 있는데도 대상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격이 있지만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있는 빈자들이 신청을 기피해요. 왜? 열등감이 유발되니까. 소득자산조사하면서 열등감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수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격은 있지만 낙인을 유발하니까 여기서 소득자산조사하면서 거기서 열등감,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게 되니까 더러워서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쨌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게 유발된다. 그래서 신청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 자, 낮은 목표율성, 높은 목표율성이죠. 자, 목표율성과 운영효율성, 이거는 정책의 가치에서 효율성에서 나오죠.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이제 목표 효율성, 운영효율성 이렇게 나누게 되죠. 자,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 그 타겟, 그 대상에게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가 그 대상에게 집중되는가의 여부. 선별주의는 그 사람들만 골라서 주기 때문에 목표성이 높은 겁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은 협소하죠. 왜?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지지가 적단 말이죠. 이제 보편주의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정치적 지지의 기반이 많아지게 되고. 자, 그다음에 33번.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문제는 개인적 결함으로 발생한다. 선별주의죠. 나머지는 다 보편주의입니다. 자, 34번. 선별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아닌 것은 스티그마 배제라고 해서 틀렸죠? 자, 4번 스티그마가 유발됩니다. 자, 35번.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비교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선별주의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목표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용 효과성. 자, 여기 이제 뒤에서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는데 이 선별주의는 얘는 비용 효과성입니다. 얘는 사회적 효과성이고. 자, 이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욕구는 많은데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원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가 얼마나 할당되는가 여부예요. 욕구에 기초해서. 알았죠? 집중적으로. 그게 바로, 그러니까 그럼 골라서 줘야죠. 그게 바로 비용 효과성인데, 그러니까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 높습니다. 자,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 대상으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받느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그 2번 보니까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를 강조한다. 맞죠? 사회적 효과성. 아주 좋은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선별주의는 행정비용, 예산비용, 예상낭비가 적다. 자, 행정비용은 많이 들죠. 그죠?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자, 36번. 보편주의 예로는 NHS. 자, NHS가 나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상의료 서비스를 얘기하면 됩니다. 영국. 영국은 이거 1946년에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자, 근데 우리나라는 NHI 방식이에요. 국민건강보험이. 근데 이제 여기 영국이고 보편주의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의료 서비스. 자, 보편주의는 사회적 급여를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맞고요.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자산 자격 요건.
자, 보편주의는 낙인을 찍게 되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선별주의가 그렇죠. 선별주의의 예로는 미국의 메디케이드. 자, 미국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인데요. 자, 미국은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됩니다. 왜 제정되죠? 1929년에 대공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 대공황 때문에. 당시에 이제 후보 대통령이 집권했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는 실업률이 90%에 달하는 지역도 있어요. 40%에서 90%. 근데 엄청나게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90%. 실업률 90%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그 아메리칸 뷰티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대공황 시기를 그린 영화잖아요. 참 잔잔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 애정, 이런 걸 잘 그려놓은 영화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후보 대통령은 이건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뉴딜 정책을 펴게 됐죠. 그래서 1차, 2차 뉴딜 정책을 했는데 2차 뉴딜 정책에서 이게 제정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이게 이제 시행되고 이게 시행됐는데 1965년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 이게 사회보장법에 추가가 됩니다. 이때. 알았죠? 이때 추가된 거예요. 이때. 알았죠? 사회보장법이 이때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메디케어는 메디케어인데 이걸 번역할 때 이걸 의료보호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니, 의료보험이라고 번역을 해. 자, 근데 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 메디케이드는 얘는 의료보호로 번역을 했고요. 보호로 번역을 합니다. 얘는 극빈자, 공공부조 대상자인 극빈자를 대상으로 해요. 극빈자 대상이니까 의료보호니까 뭐예요? 공공부조 제도죠. 따라서 선별주의입니다. 자, 그다음에 37번. 보편주의,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선별주의, 자유방임주의 사회상에 유리했다. 그죠? 아까 뭐예요? 선별주의, 자녀적 복지, 이거 지워버렸는데, 선별주의는 자녀적 복지이고요. 자녀적 복지는 그겁니다. 그죠? 따라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맞아요. 아, 좋은 문장이에요. 그 문장 때문에 봤고요. 거기에 뭐 인간의 존엄성 존중하고 국가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고 선별주의. 그 다음에 보편주의는 이용자 스티그마를 유발한다. 이용자 스티그마 유발하지 않죠. 자, 38번. 선별주의,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선별주의는 소득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 제한을 하지 않는 건 보편주의입니다. 이제 소득 자산 조사를 해가지고 제한을 두는 것이 이제 선별주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주의는 자산 조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니죠. 선별주의가 자산 조사입니다. 3번 개인적 욕구 우선순위의 결정. 누구예요? 선별주의 맞죠. 그죠? 네, 선별주의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왜? 가족과 시장은 완전하니까.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걔네 욕구에 근거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자, 그 4번 보편주의는 인류에 근거한 자선적, 파괴적 정책을 강조한다. 옳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사회복지 동기에서 마카로프가 이제 주장했던, 우리 그거 시험 나왔어요. 예,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최근에도 나왔어요. 그거 나왔는데 그거 해설을 잘못 따라요. 해설을. 자, 거기에 이제 자선은 종교적 동기입니다. 박애는 이제 비종교적 동기이지만 자신의 거기 명예만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해놨죠. 모두 이제 선별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 포인트 6번입니다. 그죠? 이제 2년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자, 여기 사회복지 개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자녀 사회 제도로서 1차적 기능 상부상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도로서 사회복지, 여기 어떤 기능? 상부상조.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길버트와 길버트와 스펙트가 이게 사회 제도 5가지 사회 주요 제도와 1차적 기능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사회복지 제도가 자 거기 42번 봐보세요. 42번. 사회제도, 가족제도, 종교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주요 기능, 1차적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당연히 42번의 답은 1번이 상부상조가 답이죠. 자, 근데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길버트 어스펙트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1차적 기능은 상부상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다른 사회제도가 하고 있는 주요 기능의 일부는 할 수는 있어요. 알았죠? 하지만 1차적 기능이 상부상조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제도가 사회복지의 상부상조 기능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건 길버트 어스펙트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1차적 기능이 그 제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복지가 거기 사회통합 기능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생산, 분배, 소비 기능 합니까? 안 합니까? 분배 기능 하잖아요. 그죠? 생산, 소비 기능도 합니다. 사회 통제 기능도 합니다. 알았죠? 근데 1차적 기능이 상부상조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39번에 보면 워렌이 나왔어요. 워렌. 지역사회복지론의 이 워렌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관련 학자입니다. 워렌은 지금 뭐냐면은 길버트 어스펙트가 제시한 이 기능을 지역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알았죠? 워렌이 이걸 제시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워렌이 그러니까 응용한 거죠. 길버트 어스펙트가 제시한 거를.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거.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상부상조니까, 그죠? 사회 통제가 아니라, 자, 가정, 학교, 교육식의 사회화 기능이 맞죠? 2번이 맞습니다. 자, 행동을 자제하게 하는 것은 사회 통제예요. 그게 규범에 순응하도록 하고, 생산 소비는 생산 분배 소비 기능이죠. 자, 40번.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쉽죠. 거기 이제 3번에 보면 근데 사회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거.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통제 기능. 그죠? 자, 근데 그것도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41번 상부상조, 42번 상부상조 넘겨보세요. 43번도 상부상조 43번. 그 다음에 44번. 사회 규범의 종속. 사회 통제. 그죠?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과거 기출 문제지만 뭐 우리가 충분히 아는 거기도 하지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포인트 7번부터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개념을 지금 봤어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본 겁니다. 자, 근데 이 사회복지 개념과 관련해서 더 논의할 게 있다 이거예요. 더 논의할 게 있는데 이 사회복지의 개념 정의를 할 때 율렌스키와 르보는 적어도 사회복지 조직이 어떤 조직이 사회복지 조직이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 말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한계 기준.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율렌스키 르보가 정한 이 5가지 기준은 지금은 이건 협소한 개념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 협소한 개념이지만 이 협소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았죠? 5가지 기준. 자, 기준을 보니까 45번에 4번은 틀렸죠. 소득 재분배 기능은 율렌스키 르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6번 생산적 욕구가 아니라 소비적 욕구죠. 그래서 거기 보충 설명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이통사 고소, 이통사 공소, 고소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아주 그 좁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사실은. 알죠? 율렌스키 르보가 기준을 정한 것은. 근데 이 기준 5가지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5가지에 맞지 않는 것은 이윤추구 들렸죠? 이윤추구 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마니 신지심 이거 학자 이름 알아요. 다 학자 이름 나오니까 학자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학자 이름 이렇게 시험에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외워야 돼요. 알았죠? 제가 이렇게 뭐 카페 같은데 간혹 지금은 뭐 좀 카페 자주 보지는 않지만 일전에 수험생들을 잘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 카페 자주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 보면 사회복지학은 뭐 외울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름이. 참 그런 얘기하면 진짜 한숨 나옵니다. 사회복지학 그 학자들은 외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 사회복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설프게 하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 시험에 나오는 학자들은 정말 이제 알아야 할 학자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로마니시는 시험에 나오죠.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알았죠? 변화. 그래서 이제 이 변화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48번에 최저에서 최적이죠. 자, 니은 자선에서 시민. 특수성에서 보편성. 그 특수성이 바로 예외주의예요. 선별주의. 알았죠? 아주 특수한 사람. 아주 예외적인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편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공에서가 아니라 민간에서 공공이죠. 그 다음에 개인 변화에서 사회개혁. 이거는 개인 변화가 COS. 사회개혁이 인보관운동. 그죠? 자선조직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인보관운동이 그 다음 나왔죠. 그래서 COS 그 다음에 SHM. 이걸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옳지 않은 거. 3번이 틀렸네요. 어렵지 않고. 자, 50번. 이번에는요. 50번부터는 자, 50번은 로마니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죠? 로마니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1번 임의적에서 강제보험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강제에서 임의가 아니라. 근데 5번 과실자기 책임에서 집합적 책임. 그죠? 자녀적에서 제도적,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바뀌었다는 것은 아까 벌써 여기는 과실자기 책임주의. 여기는 무과실 책임주의였죠? 그러니까 과실에서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집합주의로. 자, 그 다음에 51번. 사회복지 개념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것도 뭐 윌렌스키 르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발성에서 공공성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유사 개념들이 나와요. 세 번째 지금 유사 개념. 유사 개념. 자, 유사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하고 사회사업을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사회보장하고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을 구분해야 돼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하고 사회 서비스하고 구분해야 돼요. 일단은 얘가 넓은 개념이죠. 둘 중에서. 그죠? 얘가 더 넓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사회보장은 얘는 국가 차원의 보호활동이죠. 민간은 제외됩니다. 민간은 제외됩니다. 국가만 해당되고. 근데 얘는 국가, 사회안전망은 국가 플러스 민간 모두 해당됩니다. 그죠? 자,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회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 정도 가지고만 보면, 자, 52번.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1번 맞는데요. 설사 1번이 모른다 하더라도, 뭐, 생활보호법의 진짜 목적에 사회복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기억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나머지를 통해서 1번이 맞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사회복지는 사회사업에 비해 치료적 접근은 사회사업이죠. 사회복지가 아니라. 따라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미국에서 사회사업은 19세기 전반부터 전문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걸 해설을 잘못 달고 있어요. 해설 지금 잘못 달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 우리 이제 실천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COS, SHM 잘 알다시피 COS가 뭐예요? 자선조직협회. 자, 우리 잘 알지만 자선조직협회는 주요 그 인력이 누구였죠? 우회방문원이었습니다. 자, 우회방문원은요. 맨 처음에 무급이었죠? 이분들 무급이었어요. 무급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유급으로 바뀌게 돼요. 유급으로. 언제? 1900년이 넘어서면서. 알았죠? 1900년이 넘어서면 유급으로. 그러니까 유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보수체계가 확립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 이 1900년이 넘어서면서 교육체계도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 훈련체계도 확립이 됩니다. 아셨죠? 이때. 그러니까 뭐예요? 전문직으로 바뀐 거예요. 자, 봉사직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게 1920년부터 1950년대까지를 전문직의 분학이라고 얘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 1900년부터 1920년대까지를 여기를 전문직 확립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봉사직에서 전문직으로의 발돋움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를 1900년 넘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1905년에 카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의료사회복사를 고용해요. 병원에. 알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1915년에 플렉서너라고 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사회사업 전문직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전문직의 위기가 생기게 되고 우리 메리 리치몬드 선배님께서 1917년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집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사회사업이란 무엇인가, 즉 개별사회사업 책을 집필하게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문직이 확립기인데 여기는 전문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이제 19세기 전반이 아닌 20세기 전반이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사업법이 아니잖아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1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53번.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책, 제도, 그 다음에 사회사업은 전문적 방법이나 기술. 그죠? 광의적 사회복지는 이런 것들 모두 포괄한다. 맞고요. 자, 3번. 보편주의 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는 제도적 개념이죠. 자녀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3번 이미 공부했던 논점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프리들랜더와 앱트가 이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라 프리들랜드와 앱트. 자, 여기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프리들랜드와 앱트. 앞테 또는 앱트입니다. 알았죠? 이걸 구분하는 사람이. 프리드랜더와 앱트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 한계 기준은 율렌스키 루브가 한 거고. 알았죠? 그 학자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복지학 개론책에서 프리드랜드와 앱트가 그 저술한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들이 보통 원서 강독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원서로. 근데 아마 사회복지 지금 전공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때 이 책 그 정도 이제 이게 정평 나 있어서 이 책으로 했었는데, 자, 그게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 이제 이번에 사회복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적 개념을 중시하고 사회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바 비해서 사회사업은 기술적 활동, 개인적 변화. 그다음에 로마니신 나왔고요. 사회복지가 사회사업보다 광범위합니다. 그죠? 넘길게요. 자, 55번 프리들랜더 앞에 뭐예요? 누구예요? 4번이네요. 사회복지, 사회사업을 구분한 것이니까. 그죠? 딱 보면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56번 옳지 않은 거. 자, 거기서 사회복지는 사회사업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아까 앞에서도 54번에서도 나왔었는데 4번이 이제 틀렸죠. 사회복지는 적극적, 생산적, 사전적, 예방적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틀렸고 57번 다시 한번 역동적, 고정적. 사회사업이 역동적이죠. 사회복지는 정책 제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보면은 사회복지는 정책 제도니까 제도라고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거예요. 근데 사회사업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역동적입니다. 그 실천 과정이. 58번. 자, 사회사업은 자선사업이다. 거기 지금 2번이 틀렸죠. 자선사업 아닙니다. 종교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 자선사업이고요. 일방적 이전이 되게 돼요. 이제 그 일방적 이전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그 주는 자가 받는 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게 되는. 주는 자 입장에서 주게 되는. 받는 자 입장에서 주지 않는. 자, 그다음에 46페이지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보장은 인적 자원의 보존보호 개선, 직접적인 목적으로 조직화되는 활동까지는 사회보장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예요. 이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용어는요,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개념과 동급인 것을 만들려고 미국에서 휴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휴먼 서비스. 미국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왜냐면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이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미국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영국의 사회 서비스와 동급인 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떤 용어를 만들어야 동급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영국의 사회 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적 자원. 그래서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알았죠? 동급으로 만든 개념이. 제가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근데 뒤에 민간 단체를 통해 제공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민간은 제외됩니다. 사회보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회보장은 국가가 취하는 보호 조치예요. 민간 제외. 근데 사회안전망은 국가 플러스 민간 다 포함합니다. 그게 논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회 서비스는 인간의 욕구를,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소득보장, 의료, 교육, 주택, 개별 서비스, 거기서 개별적 서비스, 그 개별적 서비스, 그 밑줄! 개별적 서비스, 걔가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걸 퍼스널 소셜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적 서비스 또는 개별적 서비스.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죠. 이거 퍼스널 소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서비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고 그건 사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은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사업은 제도 체계 틀렸죠? 사회복지가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은 대량 실업 재해 전시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끝을 보니까 민간이 제공되는 것은 제외된다. 민간 제공도 포함된다. 알았죠? 네. 휴먼 서비스는 사회복지 개념이 협의적이다. 사회복지보다 개념이 협의적이다 아니라 휴먼 서비스 넓은 개념이에요. 알죠? 네. 그 다음 이제 60번에 1차 사회안전망 나왔네요. 뭐예요? 우리 요겁니다. 여기가 2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여기가 1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여기가 이제 2차가 공공부조. 알았죠? 네. 자,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렇죠?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하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날림 강의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논점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제가. 2005년 광주시에서 나온. 이거 굉장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문장이 과거 유행지한 문장입니까? 굉장히 좋은 문장인데. 자, 그 다음에 47번에 47페이지에 그러니까 1차 지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1차 그러니까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번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IMF 때 이게 들어온 개념이거든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편주의라고 하면 틀립니다. 당연히 사회안전망에도 1차, 2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 더 협소한 개념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알았죠?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48번. 48페이지. 자, 62번. 자,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그런데 좀 거의 끝나갔으니 천천히 하겠습니다. 좀 마음을 달래면서. 자, 62번. 62번.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학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013년 문제인데 인간의 구체적인 욕구 충족, 과학적 지식, 다학문적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 지향적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단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아니에요.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두 가지 이상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 이거 누가 면접 준비한다고 하면서 교수님 이렇게 선별주의, 보편주의 제도에서 보편주의 제도로 더 지향한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선별주의가 하는 역할이 있고 보편주의 제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알았죠? 두 가지가 다 같이 쓰이는 겁니다. 역할이 달라요, 역할이.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어요. 서로 구분되어 있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도. 알았죠? 자, 그다음에 49페이지에 테마 2번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이거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유사 용어에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정책적 접근, 그다음에 여기는 실천적 접근 해가지고 전문적 접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근데 2006년이면 그렇게 또 과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정리는 해놨는데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책적 접근은 2번, 3번, 4번은 맞는데요. 환경 개선, 퍼스널리티의 개발은 이건 전문적 접근입니다. 실천적 측면이죠. 자, 반면 또 64번 정책적 접근을 설명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은 또 5번이 틀렸죠. 나왔네요. 금방. 자, 다음에 포인트 2번에 사회복지에 대한 상반된 관점,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이것도 과거에 나왔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유기체로 봅니다. 마치 우리가 신체 구조에서도 눈, 그 다음에 코, 입, 그 다음에 손, 발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이 구성 요소들도 모두 다 신체 기능처럼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 조화를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능주의에서는 3번에 사회의 각 부분은 서로 의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체계 기능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갈등주의적 시각이고 갈등주의는 이 갈등이 역기능이 아니라 갈등이 오히려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거기에 논점 플러스에서 사회정책도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 그죠? 이 갈등주의예요. 알죠? 노동자의 이익. 권력의 차이, 불평등 이런 것들 나오고 계급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 이제 갈등주의입니다. 근데 이건 논점은 좀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테마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자녀적, 제도적이지만 나머지도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거 맛보기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강의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완전히 기출 논점을 뽀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걸로 완전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지 200%, 300%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 첫 번째 강의니까 저는 강의는 항상 파이팅하고 끝납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 한 손으로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두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강의니까 두 손으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